저는 올해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이었죠. 야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었고, 그때 차 한 대가 무섭게 달려와 우리 아버지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뒤따르던 차 한 대가 있었는데 도로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고, 제가 엄마랑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셨는데, 그 순간 저는 엄마까지 돌아가시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워 엄마를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것 아니라고, 엄마는 금방 다시 일어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가방에서 껌이랑 사탕을 꺼내주셨습니다. 기분 안 좋을 땐 사탕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 사탕 하나 다 먹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엄마도 일어나실 거야. 아저씨는 캐러멜 맛 사탕을 하나 까서 입에 넣어주시더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는 너희 아빠를 병원에 데리고 온 사람이야. 꼬마야,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힘들었던 만큼 웃을 일도 많은 거야. 세상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다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저는 그때 아저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적당히 번갈아가며 다가왔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었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선집을 하게 되었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수선하면서 번 돈과 제가 매달 받는 장학금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달 50만 원씩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30년 전 50만 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한 달도 빠짐없이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선생님한테 물었죠. 이 장학금을 왜 주는 것이냐고요. 그러자 선생님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한 독지가가 전달하는 장학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독지가가 누군지 물어보니 익명으로 전달되는 것이라서 학교 선생님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건네준 장학금 봉투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항상 힘내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편지를 받아본 것은 그 편지가 처음이라 그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짧은 편지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끊어질까봐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독지가가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1학년 여름방학 때 그 독지가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올 무렵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학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게시판도 둘러보고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에게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다며 혹시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오면 꼭 좀 알려주시라고 부탁드렸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기 직전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고 한 중소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회사로 달려갔죠. 사장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학생, 내가 누군지 모르죠? 내가 학생 울지 말라고
병원에서 사탕 줬는데 나 기억해요? 병원에서 사탕이요? 혹시 그 아저씨? 우리 아버지 병원으로 데려가고 병원에서 저한테 사탕 준 그 아저씨요? 나 기억해요? 알아보겠어요? 어머 세상에!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저씨는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저씨 사장님이셨어요? 아이, 그래요. 나 사장님이에요. 학생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걱정했는데 학생 너무나 훌륭하게 잘 자라네요. 아저씨,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 그때 아저씨가 주신 사탕이랑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힘들 때마다 계속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 생각했어요. 아저씨 말씀이 맞았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도 있다는 거요.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 덕분에 힘들 때도 힘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저씨를 다시 뵙다니 정말 너무 신기해요. 아저씨는 제 호들갑에 말없이 웃으셨고 우리 회사에 와서 반갑다며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저씨를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저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아저씨의 글씨체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글씨체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장학금과 같이 배달된 편지에 적힌 그 글씨체였죠. 아저씨의 글씨체를 보고 아저씨에게 달려가서 물었죠. 아저씨, 아니 사장님, 혹시 저한테 매달 장학금을 전달한 독지가가 사장님이세요? 그때 그 편지 사장님이 쓰신 거죠? 그래.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내 글씨체가 좀 독특했나? 어떻게 글씨체를 알아봤어? 세상에, 맞으시구나. 사장님이 오랫동안 절 돌봐주신 거구나. 저는 그 독지가가 아저씨라는 것을 알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젠가 꼭 뵙게 된다면 덕분에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었다고 당신이 주신 50만 원이 내겐 생명줄과 같이 귀한 돈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니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학금은 영원히 익명으로 남겨두고 싶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니 참 쑥스럽네. 나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봐서 알아.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다가 장학금이 좋겠다 싶어서 전달하기 시작한 거야.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모르는 편이 낫겠다 싶었지.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이렇게 알게 돼 버렸네. 혹시 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아저씨가 일부러 저 도와주시려고 사무실에 말씀하신 거였어요? 응, 사실 그랬어. 학생이 잘 지내는지 계속 지켜봤고 어떻게든 돕고 싶었어. 학생이 워낙 똑똑하고 야무지게 커서 우리 회사에 인재로 키웠으면 좋겠다 욕심도 있었고 혹시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가버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와서 정말 다행이야. 학생이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면 내가 말리지는 못하겠는데 괜찮다면 공부하면서 우리 회사 일을 좀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 그리고 졸업하고는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오고 말이야. 그렇게 하겠다면 학생 학비는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줄게. 어때?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어?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은 은혜만 해도 하늘 같은데 공부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제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텐데. 아,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저씨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졸업 후에는 아저씨 회사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많은 회사 동료이자 아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는 한 팀에서 일하다가 서로를 알게 되었고 함께 남아서 야근을 하다 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지만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서 회사에서는 오직 동료로만 지냈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감정 표현은 물론 회사에는 비밀로 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그 남자의 집이자 아저씨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 사람 부모님 2분 다 너무나 놀라시더군요. 엄마 아버지 많이 놀라셨어요? 네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정대리였어? 네, 정윤정 대리하고 1년 넘게 만났습니다. 사내 커플이라 사귀기까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 대리는 우리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워낙 아끼는 사람이라 걱정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많이 놀라셨나 봐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서프라이즈로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곧 결혼할까 해요. 허락해 주실 거죠? 그래, 너희가 좋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 어머니는 계속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몸이 좀 안 좋아서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였고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후로도 오빠 어머니는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아닌데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마뜩지 않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만나다 보면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고 어머니와 저 사이도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저는 오빠와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냉랭했습니다. 처음부터 좋지 못한 고부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수는 있어도 더 좋아질 수는 없더군요. 28에 오빠와 결혼을 하고 딸 하나 낳고 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웃으신 적이 없고 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불만, 전화가 자주 와서 불만, 심지어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주어도 불만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고 우리 집에도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십니다.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려도 이런 형식적인 전화 할 필요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군요. 친구들은 야, 시어머니랑 엮이면 골치 아파. 그런 시어머니가 최고다.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성가시다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빌고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고 얘기도 해봤지만 어머니는 늘 딱 잘라서 그런 거 없다 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자꾸 피하려고 하신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것도 혼자 생각인지 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다독여주시고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니 뭘 더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늘 큰 어려움 없이 평온했던 집안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때는 추석을 한 달 앞둔 토요일이었죠. 시아버님은 고향 선산에 벌초가 있는 날이라며 가서 벌초는 못하더라도 얼굴이라도 비춰야겠다 하시며 새벽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향으로 내려가시던 길, 앞서가던 차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었고 시아버지는 미처 그 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지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계신 후 남편이 아버님 업무 대행을 했고 저는 휴가 처리를 하고 아이가 학교 간 시간에는 계속 병원에 머무르면서 어머니와 교대로 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님이 일어나지 못하시자 어머니는 아버님이 다시 일어나시는 건 불가능하다시며 더 이상은 병간호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병간호 하다가 나까지 드러눕게 생겼어. 밤에는 간병인 쓸 거니까 너도 간병인 쓰고 싶으면서 너를 낳아준 부모도 아닌데 너한테도 억지로 간병시킬 생각 없다. 너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버님, 꼭 일어나실 거예요. 저는 아버님 일어나실 때까지 계속 들여다볼게요. 남의 손에만 맡기기도 그렇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 양반이 집에 있으니까 네가 와도 그냥 있었는데 이제 저 양반도 집에 없으니 일부러 나 때문에 집에 올 필요는 없다. 명절 때도 간단하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네,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야죠. 어머니 집인데요.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제가 싫으신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언제 너 싫다고 했니? 솔직히 고부지간이 뭐 그렇게 서로 썩 반가울 사이는 아니잖아? 서로 자주 보지 말자는데 그건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니? 앞으로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대답하기 피곤하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찬바람을 일으키고 돌아섰고 저는 이래저래 마음이 참 무겁고 속상하더군요. 저는 아이가 학교 가고 나면 바로 병원으로 와서 시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며느리 정성이 대단하다 하셨지만 저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시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매일같이 시아버지가 깨어나시길, 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아버지는 산소 호흡기에만 의존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대신해 회사 업무를 보느라 바쁜지 병원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의식은 없어도 귀는 열려 있다던데 어머니도 남편도 어떻게 한 달 넘게 얼굴 한번 보이지 않는지 제가 다 섭섭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아버님 병원에 가서 가끔 인사라도 드리라고 하니 남편이 그러대요. 아휴, 가봐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가. 나중에 의식 돌아오면 그때 가보면 되지. 회사 일도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그런 것까지 챙겨. 의식이 없으셔도 다 알고 계셔. 그렇게 가족들이 발길을 끊으면 섭섭하실 거야.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솔직히 산송장이나 뭐가 달라. 어차피 못 일어나시고 가시게 돼 있어. 그러면 회사는 내가 도맡아 경영해야 하는데 나 그런 일에 신경 쓸 시간 없어. 사람이 변했더군요. 남편은 더 이상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는 아버님을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지치면 아버님이 일어나려는 의지를 놓아버릴 것 같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버님이 사고 난 지 꼭 100일째 되던 날, 아버님 손가락이 까딱 움직이더군요. 저는 제가 착각을 했나 싶어 아버님 손가락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그랬더니 정말 아버님 손가락이 까딱하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서 달려나가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님이 눈을 뜨고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아버님,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정 과장. 세상에,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깨어나셨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깨어나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아버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고 아버님도 그런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근무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이런 며느님은 정말 처음 봅니다. 환자분 곁을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지키셨어요. 다른 가족분들은 아무도 안 오시는데 며느님만 환자분 옆에 계셨어요. 며느님한테 진짜 잘해주셔야겠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어머, 근데 내 정신 좀 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머님하고 그 사람한테 아버님 소식을 알려야죠. 아버님, 잠깐만 계세요. 전화 한 통 하고 올게요. 저는 아버지 의식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고 남편은 밥을 먹으러 갔거나 회의 중일 수 있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아버님이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 소식을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아파트에 도착하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 앞에서 어떤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와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멍하니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죠. 세 사람은 저를 보고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 여자 가만히 보니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정도 된 여직원이더군요. 같은 부서가 아니라 같이 일해본 적은 없지만 분명 오다 가다 만난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내가 우리 집에는 발길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그쪽 총무과에서 일하는 우리 회사 직원이죠? 여기는 어쩐 일이고 내 남편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왜 내 남편 팔짱을 끼고 있어요? 나하고 둘이 얘기해. 미애야, 너 먼저 가. 가긴 어딜 가? 내가 지금 이 여자한테 묻고 있잖아. 얘, 너 지금 누구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그래? 너는 왜 오지 말라는 집에 굳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려고 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몰래 며느리라도 들이신 거예요? 왜 이래? 나하고 둘이 얘기하자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아버님 간호하는 동안 회사 나가서 연애했니? 아니면 나 있을 때도 나 몰래 둘이 연애했어? 얘가 정말 왜 이래? 얘 좀 데리고 가. 얘 좀 우리 집에 얼씬하게 하지 마.
얘만 보면 내가 정신 사납고 꿈자리가 사나워. 시어머니는 그 여자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퍼붓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혹시나 제가 그 여자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러는지 그 여자 먼저 고이 보내더군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얘기했습니다. 직접 네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변명은 안 할게. 나 연애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우리 만난 지 2년 넘었고 엄마하고도 사이가 엄청 좋아. 솔직히 나 미애 만나면서 너하고 진작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실까봐 지금까지 조용히 만나고 있었어. 내가 아버지 눈에 잘못 비치면 회사 문제고 뭐고 나한테 도움될 것 하나도 없어서 말이야. 그런데 뭐 이제 아버지도 저 지경이 돼서 못 일어나시고 이제 곧 회사도 내가 운영하게 될 테니까 굳이 숨기고 싶지도 않아. 당신하고 헤어진다고 해도 이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도 미애 엄청 좋아하셔. 너만 보면 이유 없이 두통이 생기는데 미애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대. 나도 미애 사랑하고 엄마도 좋다고 하시니 우리 계속 이어나갈 이유 없잖아. 내가 이혼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을 만큼 챙겨줄 테니까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너도 아버지 병간호나 하면서 세월 보내지 말고 나가서 남자 만나서 연애해. 아무도 안 말려. 그리고 회사는 휴직계 대신 사직서를 쓰는 게 좋겠어. 이혼한 남편 밑에서 일하는 거 그림 안 좋잖아. 내가 왜 당신 밑에서 일해? 당신이 벌써 사장이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게 과연 당신 마음대로 될까? 무슨 말이야? 저는 아버님이 깨어났다고 얘기하려다 말고 그대로 돌아서 와버렸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오는 동안 눈물이 나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차를 한쪽에 세우고 운전대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울고 있을 수가 없었죠. 아버님 혼자 병원에 두고 왔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버님의 경과를 들었고, 의사 선생님은 아버님이 의식이 돌아왔지만 앞으로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일 수도 있다고, 평생 누워서 생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의식이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해야 했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심란했습니다. 그래도 전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님에게 갔고,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알아보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님이 자상한 목소리로 물으시자 제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하나씩 시아버지에게 전했고, 시아버지는 놀라지도 않고 가만히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깨어난 것만 해도 기적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깨어났다는 건 네 시어머니와 제아기한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지금까지 병원에도 안 왔으니 앞으로도 오지 않겠지. 둘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저는 아버님 말씀대로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버님이 깨어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평소처럼 병원에 와서 아버님 재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봤더니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작당해 아버님 앞으로 된 재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다 옮겨두었더군요. 내가 영원히 안 깨어나길 바랐을 텐데 내가 깨어난 걸 알면 땅을 치고 통곡하겠구나. 많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으니 말이야. 아버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참 동안 창밖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정 과장, 며느라,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사고 나던 날 결심했어.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니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데 그러세요? 사실 네 아버지를 치고 간 사람이 네 시어머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치고 간 뺑소니범이요? 그 사람이 어머니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침 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보게 되었다. 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지. 병원에서 너를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말이야. 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네 모습이 눈에 밟혀서 어떻게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시어머니 차가 찌그러져 있었고 네 시어머니는 방에 웅크려서 벌벌 떨고 있더라. 무슨 일이냐고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하니 사고 얘기를 하더구나.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와버렸다고. 그때 자수를 하고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했어야 했는데 사람이 죽어 그러질 못했다. 그러면 네 시어머니 인생이 그대로 끝날 것 같아서 말이다. 살아계셨다면 내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겠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해주기로.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매달 장학금을 핑계로 생활비를 지원했고 우리 회사에 취직시켰다. 그런데 사실 그 이상 더 관계가 진전될 줄은 몰랐다. 네가 재학이랑 사귄다고 인사 왔을 때 너무 놀랐지. 운명의 장난 같았어. 내가 그 정도니 네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겠지.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이 결혼 계속 반대했었다. 너만 보면 괴롭다고. 그런데 재학이한테는 말 못했지. 재학이는 지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 결혼을 반대한다고 우기가 생겼는지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렇게 너희가 결혼한 후 네 시어머니는 예전에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혼자 많이 괴로워했어. 그래서 가능하면 너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지. 너한테 얘기하려고 수도 없이 생각했는데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도 진실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공소시효가 다 끝난 마당에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었고 이제 진짜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나는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아. 누군가 나 대신 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네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네? 제가요? 내가 봤을 때 한 길로 마음 변치 않고 갈 수 있는 네가 적임자인 것 같아. 당분간은 전문 CEO를 들여서 회사 경영을 맡길까 한다. 한때 재학이한테 맡길까 생각도 해봤지만 재학이는 인물이 아니야. 전문 CEO가 회사 경영하는 동안 너도 경영에 대해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이 회사는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모든 게 너무 어리둥절하기만 했지만 아버님의 의지는 확고하더군요. 그리고 저보고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부와 바람난 남편과 제 미래에 대해서요. 남편과는 여러 번 얘기해보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이미 미래를 약속했고 시어머니도 적극 동의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문 CEO 과정을 밟으며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제가 공부하는 동안 모든 비용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셨죠. 남편은 평사원으로 남겨두고 전문 CEO를 회사에 들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의 남편을 회사 경영에 투입시키라고 했지만 아버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얘기하셨죠. 제가 CEO 과정을 마치면 저를 경영자의 자리에 앉힐 거라고요. 정 회사를 경영하고 싶으면 너도 공부를 해서 네 능력을 보이라고요. 남편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아버님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 받은 걸로 아들 사업자금 대주겠다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니와 이혼을 했고 위자료는 이미 아들과 둘이 일부 재산 빼돌린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위자료를 원한다면 재산 반환 소송을 비롯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도대체 제가 뭔데 쟤는 저렇게 챙겨주고 진짜 가족인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님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더군요. 다 한 만큼 돌려받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며느리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은 없어. 당신은 죄인이야. 평생 며느리 앞에서 속죄하면서 살아.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가셨고 그 후로 제가 있는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것 투성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해진 기분도 들었고요.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것만 남았네요. 아버님 옆에서 모시면서 아버님께 많이 배우고 깨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